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요즘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자조 섞인 말인데요. 워낙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을 굉장히 환호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여권과 재계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체 입장이 뭐지? 했던 정부도 최근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의미일까요?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핫한 이슈라서 또 예. 핫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네. 너무 뜨겁지만 데이지 않을 준비가 되셨나요? 워낙 정부랑 여권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거 기업 죽이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예. 평론가님이 해를 입으실까 봐. 아유,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평론가님 입장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먼저 상법 개정안. 그 소액 주주 권리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네.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 그동안 사실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뭐 심지어는 뭐 팔레스타인처럼 전쟁하는 나라보다도 수익률이 낮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 아니냐라고 할 네. 때 그럼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 주범이 뭐냐에 음. 대해서 진단이 많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학계, 뭐 시민단체 할 거 없이 공히 주목받았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와 소수주주의 보호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개혁 조치가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따라서 이 조문을 개혁함으로써 대내외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첫발이 내딛어졌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도 이제 미래가 있다. 투자할 만하다. 매력적인 시장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조문 개정이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상법 저 말씀하시는 거죠. 382조의 맞습니다. 3. 저 예.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예, 좀 설명드릴게요. 네. 상법 382조의 3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는 음.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쉽습니다. 그냥 이사는 그다음에 뒤에는 뭐 열심히 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충실 의무 규정인데 네. 가운데 있는 게 핵심이에요. 회사를 위하여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회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상으로 또는 회사의 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이거예요. 다른 나라도 그럼 이사 주식회사 제도가 다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도 이사의 어떤 충실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있죠. 근데 다른 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 또는 뭐 회사와 주주를 공평하게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회사를 위해라고 되어 있어요. 주주가 아예 빠져버렸어요. 없습니다. 네. 물론 일본 같이 몇몇 나라는 주주가 없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런 나라는 당연히 회사라고만 써도 회사와 그 구성원인 주주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판례와 학설이 다 지지를 해주고 여기는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직업 그 회사원들까지 네, 그러면요. 포함하는 이제 개념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저 조문이 들어올 때는 네. 미국 조문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저 조문이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학설 대부분의 다수설들이 당연히 회사와 주주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라고 했었는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저 회사를 위해라는 단어를 좁게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의 명확한 판례가 되었어요. 네.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만 주주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딱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주주는 그냥 이 회사에 투자금만 넣고 그 투자금이 어떻게 쓰이든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법적 존재가 되는 거네요. 그런 법에 따르면. 기형적인 부작용이 음. 그 이후에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이 주시장과 기업 지배 구조에 나타난 거죠. 네. 이제는 뭐 주주를 배척해도 판례가 보호해 주는데 아주 매우 법적인 활동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좁게 기술되어 있고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그 조문에 협소한 해석으로 음흠. 완성되다 보니까 주주가 사실은 배제되는 결과가 네. 나왔죠. 이게 사실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부산이나 뭐 두산 밥캣, 고려아연 유상증자, 네. 또 LG화학의 LG에서 물적 분할 같은 사건들을 보면 많은 부분 그 소수 주주분들의 이익은 전혀 도외시되고 음흠. 오직 그 대주주 일가나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야말로 주주 가치를 폭락시키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주식 투자 관련한 사이트 보면 투자자분들의 아우성이 이만큼씩 아,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왜 그러고도 이사들은 멀쩡하고 회사는 멀쩡한가?
바로 그 조문과 그 해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 활동이다. 맞습니다. 면책이 다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제 회사나 이사들도 모든 주주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법 382조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지금의 논의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표 상법 개정안의 핵심도 사실 그 내용이에요. 회사와 주주의 핵심 이익을 지켜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굉장히 반대하는데 경제계가 반대하는 것 중에 주요 포인트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주주들이 이제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침해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남발할 것이다. 그쵸. 그래서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겨우 한 주 갖고 있는 윤진아가 100주를 갖고 있는 네. 대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예. 소송을 걸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소송 남발 우려. 또 하나는 이제 모험 투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당장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 신사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겠습니다라는 모험 투자 또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이 장기 투자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경우에 음. 그런 어떤 투자가 막히게 되는 음흠. 그런 단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뭐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소송 남발 우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가장 많이 황제주로 주목받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70조 정도의 성과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네. 한 주인가 10주 갖고 있는 소액 주주가 소송을 걸었어요. 음. 저 사람 저렇게 돈 많이 받는 거 회사 이익에 반해. 나 못 참겠어라고 소송을 냈거든요. 네. 1심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소송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미국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소송이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소송 남발의 우려입니까? 아니면 그 작은 주수를 갖고 있는 주주조차도 그 대주주 일가에게 너 너무 돈 많이 가져갔어. 회사에 남겨놔둘 돈 왜 네가 다 가져가라고 소송할 수 있는 게 이게 더 자본주의적인가요? 그리고 그거는 미국에서 거대한 이슈가 예. 되지는 않았지만 약간 해프닝 같은 느낌이었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되면 일면에 깔릴 일이겠어요. 지금 그렇죠. 경제계 입장을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청취자분들께 우리 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소송 남발 우려입니까? 아니면 드디어 소수 주주도 회사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할 때 소송 남발 우려가 아니라 소수 주주의 이익이 이제 드디어 제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프레임을 우리가 좀 전환할 필요도 있네요. 그렇죠. 약간 그 가스라이팅. 소송이 귀찮거나 짜증나는 사람들에게 남발 우려가 되겠지만 그런 소송을 통해서 소수 주주의 이익이 지켜진다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다음에 일단 모험 투자나 장기 투자가 안 된다는 말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기우인 것 같습니다. 모험 투자나 장기 투자를 그거를 막을 소수주주의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합법적인 경영 판단은 지금도 우리나라 판례나 이론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주주들이 회사를 지금 당장 문 닫게 하더라도 나한테 배당을 다 주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없어져도 좋아라고 하는 그런 소송이나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그게 모든 주주에게 사실은 설득이 된다? 아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지금 사실 이 모든 논의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놓고 네. 경제계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회사가 잘 되면 주주가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소수 주주를 무조건 회사에 방해되는 존재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모든 아규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주는 회사를 살리고 나의 이익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 그렇죠. 사람들의 당연한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단점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짐으로써 회사가 더 건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설득력을 가졌던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외국계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주식을 많이 사 가지고 이 굉장히 기업 가치를 빠른 시간 안에 올려서 먹고 튄다.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도 경영계가 들고 나왔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일면 음흠. 타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우리나라 1등이 아니고 세계 1등 회사고요. 우리나라 기간 산업입니다. 그런 고려아연을 쉽게 말하면 좀 경영권을 먹어보겠다고 사모펀드가 들어왔는데 불과 2점 몇 조 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반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좀 넉넉하게 1조만 더 썼으면 경영권 그냥 게임 끝났습니다. 음. 무슨 뜻이냐면요. 아,
이미 그 산업자본이 글로벌리한 이 금융자본과의 싸움에서는 그냥 돈에 돈 대결로 붙으면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소수주주를 차별하고 나만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 소수주주를 억압하더라도 사실은 글로벌리한 자본들이 이 낮은 한국 기업의 가치를 놓고 한번 먹겠다고 먹으면 사실 먹을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글로벌리한 헤지펀드나 투기자본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방패막은 다른 수단으로 확보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당신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 우리도 좋아라는 많은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음으로써 지켜낼 수 있는 거지 소수주주를 배척하고 나만의 이 지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미 아니에요. 아,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글로벌리한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방어하겠다라는 방어 수단을 그래서 경영계가 많이 요구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포이즌 필, 음. 황제주, 차등 의혹 등등을 요구하는데 그렇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그것은 소수주주 이익을 배척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라는 이 등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주주와 저주주의 차별, 뭐 소수주주와 누구의 차별, 회사로부터 소수주가 배척되는가 이런 것을 조화하기 위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권 방어 수단은 평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하, 차원이 다른데 왜 걷다 갔다 그렇습니다.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참에 음. 소수주주에 대한 이 발언권이 세지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더 다른 무기들을 이 참에 막 갖다 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예. 경제계의 요구사항 요번에 성명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지원책을 달라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측면이 있다. 어허. 그래서 이건 이거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음. 그 저는 결국 적극적 검사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음.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경영권 방어 수단을 그러면 대주주 일가들에게 과감하게 우리 사회가 흔쾌하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 이상으로 소수주부들을 억누르면서 과도하게 지배력을 기형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무기를 더 얹어달라 더 얹어달라 하면 당신들만 좋고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라고 하니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경영권 방어 수단을 국회나 국민들에게 클리어하게 요구하고 싶으면 네. 차라리 과감하게 음. 정정당당하게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좋은 주주로 남겠습니다. 음. 이런 얘기를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뒤에 있는 얘기들이 더 명분을 얻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정말 방어권을 갖고 싶으면 설득력 있는 다른 행동을 해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근데 소액 주주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사실 주인으로서의 니즈는 뭐랄까 회사가 잘 된다는 점에서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게 회사가 안 되는 게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죠. 제가 대주주예요. 그리고 만약에 외부 공격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회사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이 현금 유보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계속 날려주고 싶을까요? 싫어요. 싫죠. 근데 네. 그걸 고스란히 남겨가지고 예를 들면은 일감 몰아주기용 뭐 위장 회사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거를 특히 이제 그 일감 몰아주기 회사를 자녀들이 만들 수 있도록 비상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키워가지고 그쪽에 높은 가격으로 계속 현금을 빼가지고 상속의 수단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일어났었고요, 바로 실제로. 그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음. A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총수 일가의 다른 회사랑 거래할 때 기타 거래 관계 이해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하고 거래한 거랑 비교해서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 공정 가격입니다라고만 해도 네. 사실은 회사 입장에 손해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회사 입장은 손해가 아니잖아요라고 하면 이사가 면책이 돼요. A 회사하고 100만 원에는 납품받나 B 회사에 100만 원 받나 똑같아서 거래했습니다라고 하면 면책이 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요. 그거를 A 회사에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겨놨다가 주주 배당에 쓰거나 회사 볼륨을 키우는 데 썼으면 우리 주가가 올라갔을 거 아니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예. 보통 제 주식이 오르니까요. 그러면요. 주가가. 네. 예. 그런 식의 이제 사실은 주주 간 특히 대주주 소액 주주 간 이런 이해 충돌이 좀 있을 수 때 있다. 그동안은 늘 대주주 편에서 회사의 편에서만 결정을 내리고 소수주들이 차별받았더라도 면책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이 조문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평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공유하지 못했다가
코로나 때 다들 이렇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으셔서 그런가 투자자들의 목소리라든지 주장들이 네. 굉장히 강해졌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권도 그것을 이제 수용하는 지경에 이른 걸 거고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1월에 그랬고 이복현 뭐 네. 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굉장히 올해 내내 네.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동의를 해줬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돌연 9월 달부터 정부 입장이 살짝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더니 최근에 23, 4일 정도에 이제 금융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겠죠. 금융위원장은 그거 자본시장법 정도로 접근을 해야지 상법 개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면서 네. 경제계와 거의 비슷한 논리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입장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건지도 좀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네. 연초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야 국무위원들이랑 음. 유력한 정치인들이 전부 다 여당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상법 개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총선을 의식한 개인 투자자들의 민심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었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저희 분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재계의 반발이 이렇게 셀 줄은 또 어. 몰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 총선은 지났고 네. 이제 정말로 사실은 키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 민주당이 지금 입법 발의하고 통과시키면 사실 통과되는 거니까 뭐 대통령 거부권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그럼 사실상 이제 개혁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코앞으로 보이니까 네. 재계가 이제 본격적인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반대 목소리에 사실은 입장을 바꾼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재계의 반대 얘기를 아까 살짝 했습니다만 네. 재계가 연초와 다르게 이렇게 정말로 좀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결사적인 건 맞는 게 예. 저희도 보면 왜 16개 단체가 네. 입장声明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니까 메르스 이후 거의 몇 년 만에 다 같이 모인 것이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전쟁 났습니까? 어. 그러니까 전쟁도 아닌 평시에 얼마나 바쁜 대기업들입니까? 지금 뭐 트럼프 랠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요. 부회장님 막 근데 사장님 난리 이 났어요. 16개 굴지의 대기업 사장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서 성명을 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할 정도의 일이 되니 정부가 입장을 바꾼 거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 재계 반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액주주의 뭐 소송 남발 우려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그분들은 우려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키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가 가장 두려울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형법적인 리스크가 올라간다라는 걸 제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 조문이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사가 이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결정을 내려서 주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다고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요 민사소송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대기업들. 민사는 우습게 보나요? 우습게 봅니다.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제 증권 관련해 집단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얘기하면은 안 믿으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실상 육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번이나 재판을 거쳐야 맞습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 있단 그렇죠.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A 회사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민사적으로 손해를 너무 크게 입었기 때문에 배상받아야 되겠어로 소송을 하면은요. 먼저 당신 혼자는 못해. 모아와 비슷한 사람 모아와. 모아와.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세봐야 되겠어. 그리고 우리는 그 아무리 억울한 사유가 많아도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소송할 수 있는 사유가.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 당신의 주장이 그걸 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소송 적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게 돼요. 본안 적격 약간 심사 같은 게 그렇습니다. 있군요. 근데 그거를 보통 외국에서도 하긴 합니다만은 판사가 그것과 상관없이 본안 진행해 그럼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이 적격 여부를 검토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딱 보니까 소송인단 5천 명 모아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네. 서명이 빠졌네. 이런 것처럼 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철저히 준비했는데 상대편인 회사가 판사님 저 이의 있습니다. 소송 적격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3심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적격도 3심이에요? 근데 적격부터? 문제는 이걸 3심 가져가는 동안 본안이 강제 중지됩니다. 그래서 증권 관련한 집단 소송이 위반된 지 10년여가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그 10년 동안은 아무도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손에 꼽아요. 대법원 판결이.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기사 쓸 때 집단 소송이 벌어졌다. 네. 움직임이 있다. 이런 기사만 썼지. 예. 결과나 중간 과정에 결과가 대해서 큰일 나가지고 뭐 천문학적인 배상이 나와서 뭐 1,000억대 배상이 나와서 휘청휘청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없어요.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제도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아무리 내가 설사 경영 관련해서 미스가 있더라도
꿈쩍도 안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형사. 대주주 일가들이나 이사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형사 중에서 뭐 배임을 두려워합니다. 음. 근데 배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해서 뭐 손해를 끼치거나 사리개 사욕을 취하거나 이러면 배임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배신할 배자 임무할 때 임무제 너의 임무에 배반했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배임이 돼서 유죄가 되면 감옥을 가는데 네. 배임이 확정되려면 배임의 개념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첫 번째 개념이 뭐냐? 타인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음. 그러면 제가 A 회사의 이사에게 소송을 딱 겁니다. 당신 배임이야 이렇게 했을 때 A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업무 처리 중에 뭘 잘못했는데 나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냐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주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배반했어도 난 배반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해서 배임을 빠져나가게 돼요. 즉 배임에서 말할 때 이사가 처리해야 되는 타인 사무의 범위가 상법에서 규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상법 382조가 바뀌면 네. 제가 원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가 회사 앤드 주주까지 생각해야 되는 사람으로 저의 임무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처리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잘 처리 못하면 이제 배임이 될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재계의 본질적인 그 두려움과 리스크는 이제 감옥 갈지도 모른다. 형사적 리스크를 제일 두려워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송 난발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예, 진짜로 감옥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을 네. 바꿔야 된다라는 논리도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을 바꾸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주주들의 네.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상법이 아닌 네. 그 배임이 걸린 그 상법이 아닌 네. 자본시장법 쪽에서 해야 되지라는 게 이제 경제계는 그 정도 구체적 안은 안 냈군요. 이제 뭐 금융위원장이 정부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부와 이제 네. 여권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 맥락이 같은 건가요? 근데 이제 법 체계를 잠깐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도 최상위법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아닙니까? 네. 그 밑에 개별 법률이 있죠. 근데 뭐 우리는 평등권이 있어. 이런 게 헌법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민법에다가도 평등권 얘기를 넣고 상법에다가도 넣고 형법에다가도 넣자. 이렇게 개별법에다가 다 넣자 보면 빠지는 데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거는 대원칙이라는 개념이 서지 않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에 해당하는 것들은 최상위법에 걸어야 돼요. 어허. 그러면 거기 걸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법들은 자동으로 걸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사에 관한 모든 법의 최고 모법은 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법에다가 넣으면 자본시장법이니 뭐니 건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쭉 들어갑니다. 꼼짝마라군요 한마디로. 그런데 네. 이제 상법에다가는 못 넣겠다라고 하면서 개별 소수주주들의 보호 대책이 필요한 자본시장법에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 같은 거 있을 때, 뭐 인적 분할 같은 거 있을 때, 뭐 네. 공시 위반 같은 거 있을 때 거기다가 살짝 보호책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미시적 핀셋 대책을 이제 정부 일각에서는 얘기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의 요구사항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어. 보고 있죠. 합병이나 분할의 네. 경우에 소액 주주들이 침해보는 사례가 생기므로 그 부분에 네. 있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인데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액 주주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게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렇죠. 컨트롤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자면 헌법부터 대원칙에서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개념을 성립을 시키려면 상법에서 바꾸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상사에 관한 모법입니다. 예. 그러면 상법과 자본시장법 얘기가 나오면은 약간 일각에서는 물타기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하던데 네. 그거 동의하시겠네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본시장법에는 그거 없어도 원래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상법에서는 대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네.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실은 아까 금융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미시적으로 고치자면 끝도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물적 분할했다. 그럼 네. 주주 보고 어떻게 할 건데? 반대 매수 청구권 주면 되지. 그거 하나면 됩니까? 아니죠. 공정가치 시장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거고 공시는 언제 할 거고 대주주 마음대로 평가 일정을 조정하면 어떻게 할 거고 등등등 불공정 행위는 밑도 끝도 없이 수백 가지 경우로 사실 일어날 수 있어요. 맞아요. 꼭 반대 매수 청구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법에 일단 대원칙을 넣어놓고 금융위원장이 정말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어떤 진의가 있다면 네. 그럼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자본시장법은 그러고 보면 일종의 방법론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어떤 좀 법령에 해당 디테일하고 테크니컬한 법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배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넣는 게
신사라는 게 별로 안 좋아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원칙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상법이고 구체적인 것을 조율하고 이제 의율하는 거는 자본시장법에서 하는 것. 네. 이런 근데 이제 방식으로 가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배임을 놓고 좀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소수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민사적으로 배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무 형사로 억울한데 가자. 형사로 가자. 너 감옥이나 가라 이러면서 무조건 배임을 붙들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해 민족이라서 내가 그래 못 벌어도 예. 괜찮고 너는 내가 안 되게 해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 음흠. 제도의 불비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배임을 향해서 지나치게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배임이 좀 집중돼서 사실 이제 보통의 의사들도 배임 때문에 배임이 유죄가 안 되더라도 배임 리스크 때문에 계속 사법적인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좀 좀 과하다. 음. 배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룸을 열어놓은 듯한 얘기들이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배임죄는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라는 것을 또 이재명 대표가 말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러면 상법 382조를 바꿔주는 대신에 네. 배임은 좀 완화해 줄게라는 게 딜이 걸린다. 그렇게 약간 이제 교환, 바터. 바트가 된다. 전문 용어로 바터. 네. 바트가 된다. 뭐 네. 이런 설을 말씀하시는 여야 정치인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합니다만은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배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동안 좀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던 현상이 있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약간 반대하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왜요? 상법 382조는 말 그대로 소수주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왜 배임이 강해졌냐? 배임은 뭐냐면 민사적으로 배상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382조하고 빠트를 칠 것은 배임죄 완화가 아니고 배임죄가 빠트를 쳐야 되는 것은 민사배상 루트를 확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급부를 엄한 데서 찾는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상법 82조와 배임을 연동시키는 것은 조금 사견으로는 반대하고 배임을 완화하는 대신에 증권관의 집단소송이라든지 민사배상 루트를 좀 열어줌으로써 사실 회사도 금전배상하고 감옥 가는 일 좀 줄여주고 네. 주주들도 저 사람 감옥 보내는 것보다 내 금전 피해를 보상받고 이런 식으로 민사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미국식이고 선진국식입니다. 예. 미국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배임죄가 있긴 하나 네. 그렇게 남용되지 않는 이유는 네. 민사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처럼 육심 막 고개를 넘고 넘어서 처음부터 안 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니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거의 이제 뭐 목적한 바를 거의 막 맞게끔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괜찮아지긴 할까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어. 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사실 많은 영향 변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나 해결되면 오른다?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근데 좀 반대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거 안 되잖아요. 오를 리가 없습니다. 한국 시장 희망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 이슈 같은 거죠. 이것 때문에 내일 갑자기 주가 지수 100 오른다. 이건 아닙니다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희망 없습니다. 제가 이제 두산마켓 그 합병 때 사실은 외국인 헤지펀드 또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 아니면 거기 이제 직접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임원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직접 들어봤어요. 인터뷰로.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니까? 내가 말로만 들었지 한국 시장의 쓴맛을 이제 본다.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네. 이렇게.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아니, 이제 왜 한국장을 말리는지 알고 떠난다. 제가 들은 얘기는 쓴맛이래요. 내가 한국장의 쓴맛을 이제 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생기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남은 한국 시장에 이제 본래 가치 있잖아요. 뭐 기업이 좋냐 나쁘냐 이런 것만 보고 투자하면 되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은 그거 더하기 대주주가 전횡을 부리지 않을까, 뒤통수 지지 않을까, 그리고 유입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잃은 시장이 된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정도로 신뢰를 잃었냐면 지금 모두가 랠리 타고 있을 때 저희랑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나라를 보니까 주요국 중에 러시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네, 우리랑 비슷하다. 사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안 되죠. 지금은 만약에 우리 시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참에 좀 더 좋은 측면에서 검토해보자라고 편안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건은 시장 개혁 조치가 한국 사회가 정말 가지고 있느냐, 자정 능력이 네, 있느냐. 정말 미래를 여기 걸어볼 수 있느냐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크게 봅니다.
그 예. 정도입니까? 사실 이 개정 논의는 오래된 논의지만 그렇습니다. 뭐 올해도 안 됐네. 다음 정권이 되겠지. 뭐 다음 국회 되겠지. 하반기에 되겠지.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경제 상황도 그렇고 저는 그 뭐랄까 동력이랄까 이것도 예. 과거와는 달리 좀 굉장히 세졌다고 생각하는 게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전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요. 예, 아주 좋은 긍정적인 현상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사실은 열과성을 내셨어요. 음. 그분들의 열과성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펀드 전문가인데 저한테 와 가지고 "네가 사모펀드의 특혜 원칙을 알고 있어?" 라면서 뭐 기준가 계산 방식을 막 저한테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제 말씀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흥분하시고 음. 분노하셔서 공부하신 거예요. 국장 살려보겠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금투세를 나중에 하자. 지금 하자라고 했던 분들 모든 분들이 그때 교집합으로 주장했던 건 뭔지 아세요? 상법. 시장 개혁 조치는 해야지. 근데 금투세 먼저 하고 할 거냐 나중에 하고 할 거냐 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 교집합 누구나 다 인정했던 시장 개혁 조치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게임이 이제 시작됐는데 진짜 본 게임, 본 고난 게임입니다. 소송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처분 소송 아니고. 이 개혁 조치가 과연 음. 투자자들의 어떤 지지와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16개사 네. 중에는 보면 그래도 배당을 나름 요즘 들어서 열심히 하는 회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삼성 나쁘지 않게 하고 네. LG도 뭐 회장 바뀌고 나서 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근데 절대 거기 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 제가 적어왔는데 두산, 네. 이 정도 한화 이 정도? 저는 더 SK? 적어왔어요. 더 적으셨어요? 예. HD현대 이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요한 시장 개혁 조치다라고 해서 지금 막 동력을 얻어가고 있는데 무슨 전쟁 난 것처럼 16개 재벌들이 와가지고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어쩌면 개혁을 가장 가로막는 진범들이 커밍아웃을 한 거 아니냐. 아니 저는 그래서 예. 여쭙고 싶은 게 왜냐하면 그거예요. 이 기업들의 도움이 안 돼. 사례를 보세요. 네. 삼성이요. 삼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버랜드 전화사채 판결 때문에 그 조문을 축소시킨 주범. 주범이에요. 삼성 때문에 사실은 그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네. LG요. 아까 말씀드렸죠. LG 화학 관련해서 기업 분할하면서 주주들에게 뒤통수 친 진짜 희대의 사건을 만든 회사인데 이자 와가지고 소수주들의 이익은 반대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거나 마찬가지고 SK 마찬가지죠. 언어 리스크 때문에 지금 뭐 몇 조의 이혼 그렇죠. 때문에 그거 어쩔 휘청휘청돼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네. 본인 리스크 때문에 그룹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수주주는 조용히 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GS 뭐 지금 순살자의 등등등 해가지고 회사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네. 경영 미스 때문에. 네. 영원무역이요. 배당 컷으로 주주들 뒤통수 치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실은 회사가 소비자에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 대주주 일가가 이 회사에서 뭘 했냐면 소위 말하는 어떤 특정한 정치색을 띤 영화를 보고 오면 사원들에게 5만 원 상품권을 줄 때 전 직원 그걸 보고 와라라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특이하네요. 기사 치면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 만약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면 어떡할 거야? 그럼요. 그렇잖아요. 위해 행위네요. 정치가 이쪽은 반 이쪽은 반이라고 해보면 근데 그런 거 없이 잔반만 잘 팔면 되지. 그렇죠. 시장은 그런 게 없죠. 예, 근데 왜 갑자기 정치색을 띠는 발언을 해가지고 반의 소비자를 잃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풍산, 지금 한경영 회장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롯데, 지금 롯데 때문에 얼마나 롯데하고. 휘청휘청하고 네, 롯데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등등등 해서 사실은 진짜 우리가 소수주주나 모든 주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회사들이 모여서 오히려 주주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역효과일 것 같아서 저는 예. 기업은 이렇게 정무 기능이 굉장히 마비가 돼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고 카카오는 여기 안 껴있나요? 카카오는 없네요. 카카오는 없습니다. 근데 예. 한경연에 없는 건가? 저는 궁금하다. 물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카카오가 되게 미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카카오 때문에 지금 이 이슈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나? 저는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16개 회사가 굉장히 유례 없는 집단 행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 평론가님이 설명을 네.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굉장히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랄까 되게 문제가 있었던 지평을 바꾸는데 네.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구체적인 방법론 또 상법에서 다뤄져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또 쭉쭉쭉 이어져 나갈까요? 아니 일단 이게 상법이 바뀌고 나면은요. 네. 제가 볼 때는 판례 당연히 바뀌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게 사실은 이 좁게
아까 얘기한 이사의 충실임을 좁게 해석했던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였는데 대법원이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국회가 어떤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들한테도 물어보고 법무부에도 물어보고 당신들 의견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사법부에게도 물어봅니다. 대법원의 의견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사실상 동의한다. 괜찮다. 입법 목적에 따라서 충분히 위반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네. 전향적이죠. 자신들의 판례에 반한다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판례가 조금 다른 입법이 새로 들어오는데도 조금 더 확장시킨 느낌이 괜찮다라는 듭니다.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문 때문에 막 구체적인 디테일이 바로 바뀌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는 이 기업들이 이 쉽게 말하면 소수주주들에게 전횡을 막 행사하면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앞단에서 차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영이 하기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소수주주나 대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일일이 어떻게 신경 씁니까? 이걸 반대 논리로 얘기합니다. 네. 그 반대 논리에 대해서 저는 다시 그 얘기를 돌려주고 싶어요. 바로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 주주에게는 폐가 되고 저 주주에게는 폐가 안 되는지 비례적으로 이익이 공평하게 가는 결정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서 가장 완벽한 결정을 하라고 만든 조문이에요. 좀 더 열심히 일하세요. 예. 그냥 생각 많이 그러니까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업을 운영하는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좌절이 된다면 혹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바터칠 종류의 성질이 아닌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배임죄 부분을 좀 무력화시키는 네. 이를테면 재계가 겁내지 않을 방식으로 예. 겉으로 봤을 때는 상법 개정인데 네. 실제로 들여다보니 실질적으로 소액 주주를 위해서 일할 만한 유인은 네.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법을 네. 만들 가능성 같은 네. 것도 지금 견제를 하고 계세요. 최악이죠. 예를 들면은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최악의 상황을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에 요거 말고도 다른 게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 투표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사를 3명 뽑아요. 그러면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A 이사한테도 찬반, B한테도 찬반, C한테도 찬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도 대주주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찬성을 해버리면 끝나요. 그럼 우리 도대체 소액주주들은 회사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우리끼리 모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이게 집중투표제거든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사 3명한테 투표할 일이 생기면 하나 이 3표짜리를 하나를 모아서 한 사람한테 3표를 써버리자. 요게 이제 집중투표제인데 네. 그러면 소액주주들 표만 모으면 잘하면 대주주를 이길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 조항이 십몇 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권고 사항으로 들어온 아니요, 걸로. 들어왔는데 그 조항 밑에 뭐가 달렸냐, 단서 조항이. 회사가 정관으로 이걸 무력화시킬 수가 있게 했어요. 개척할 수 있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정관 다 바꿔버리지. 왜? 정관은 또 이사가 바꾸고 이사회에서 바꾸고 주총에서 바꾸면 다 바뀌거든요. 집중 투표제를 그렇죠. 제도는 들어왔는데 실제로 기능하지 적용된 못하게끔. 데가 없어요. 네. 거의 다 무력화됐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뜨거운 물 틀고 저쪽에다가 찬물 틀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저는 그래도 조금 네. 긍정적으로 본다.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전 투자자가 아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이쪽에서 뜨거운 물 틀고 이쪽에서 찬물 트는 거 예전에는 물 온도가 일정하다는 걸 알아챌 때까지 몰랐는데 네. 지금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다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방송 같은 방송이 응. 어떻게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평론가님 부르기 너무 잘했죠. 그래서 어떤 뭐랄까 전문 용어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이제 물타기가 들어가는지 네. 더 심한 전문 용어가 있는데 아쉽네요. 그게 딱인데 그 물타기가 들어가는지를 아실 수 있는 투자자 어떤 지표가 굉장히 넓어진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요. 네. 만약에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정말 국장에서 탈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플이 미국 회사지만 거기서 배당 잘 주고 네. 그러면 미국 돈 내가 받아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을 우리나라에서 쓰면 오히려 그게 더 애국자 아니야? 네. 막 이런 논리들도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 뭐 글로벌리한 뭐 펀드들만 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네. 그냥 맘만 먹으면 미국장 투자하면 됩니다. 테슬라의 거의 막 10%가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도 맞아요. 있잖아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헤지펀드는 미국 펀드 빼고 나머지 국가별로 보면 우리가 1등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또 똑똑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대기업 재벌들도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지 못하면요. 스스로 망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론이 다른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기득권, 재벌, 대기업들의 우리 시장의 매력은 뭐냐? 기업하기 편한 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기업 세우고 자기네 마음대로 경영하고 경영권을 안 뺏기고 상속도 그냥 상속도 막 하고 세금 안 내고 이러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기업하기 편한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고 네. 실패했다는 걸 지금 우리 시장이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매력이 있다면 여기서 주식 사지 왜 바로 미국으로 그거죠. 가? 근데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강론이 다르다는 게 매력적인 시장은 뭐냐? 기업주가 편한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가 매력을 느끼는 시장이 돼야 진짜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자금이 몰리고 그 기업들도 여기서 자금 모집하면 자금이 잘 되고 여기서 기업 가치 제대로 평가받으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네. 이런 시장이 되고 투자자가 늘 이 기업들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돼야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방금 기자님이랑 저희가 온탕 냉탕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가르는 가장 이 유명한 또 증권가에서 좀 벽언이 예, 있습니까?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쪽에다가는 뜨거운 물 틀고 하면 바로 이게 예를 들면 호재야. 호재가 바로 주가에 반영돼요. 네. 악재야? 바로 반영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요. 호재도 악재도 다 그걸 막는 블로킹이 있다는 거예요. 호재도 기업의 주가가 떠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면 내 상속에 방해가 되겠지. 그럼 막습니다. 네. 상속세 내니까 올라가면 그렇죠. 안 돼 이러면서. 악재가 터서 내려가야 되는데 악재가 아닌 것처럼 또 막고 비공시하고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는 한마디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매력 없는 시장, 투자자에게 매력 없는 시장은 오래 못 갑니다. 이제는 글로벌 약에 문이 없어요. 우리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글로벌리하게라는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그러고 보니까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투명하게 국경이 없는 모든 시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아야 된 매력적인 기업으로 남아야 된다는 게 대전제인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렇죠. 아까 대주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서 당장 배당을 못 주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시절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사업을 집중 투자할 때 예, 그럴 때는 혹시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배당할 그게 없잖아요, 여유가. 그럼요. 어, 근데 예를 들어 지금 테슬라 주주들께서 네. 야 전기차나 빨리 팔어 무슨 자율주행이야 무슨 스타링크야. 무슨 로봇이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요. 없어요. 예, 주주들을 뭐 그렇게 저 경영에 반대되거나 무시하거나 회사를 그러면 안 줘먹는 되겠네요. 악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네. 주변에 테슬라 사는 사람들 중에 몇십 년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럼요. 화성 갈 때 대비해서 내가 사둔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주주들이 그런 회사의 미래에 이게 더 관심이 많죠. 내 회사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예. 또 지금 16개 나오신 분들도 네. 이제 성명 나오신 분도 사실 다 월급쟁이 사장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예. 그분들보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더 오래 갖고 있을 그럼요. 가능성이 더 높네요. 그럼요. 아하. 그러니까 누가 회사의 주인이냐를 가리는 조문이 382조입니다. 이사 너 있잖니? 누가 주인이야? 주주가 주인이잖아. 주인한테 충성해. 이 당연한 얘기를 넣겠다는 거예요. 예.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 과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과거엔 없었던 문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평론가님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한경연 아까 말씀드렸던 16개 단체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서 무엇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평론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속이 뻥 뚫리는 얘기들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연 얘기가 또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평론가님 모셔서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